네, 방금 전까지 경찰관 의뢰 출입 조사의 위법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런데 경찰 공공원칙 위반 사유가 없어서 출입 조사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경찰권 발동의 내용으로서 가스총 사용이 위법하게 된다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성이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권한없는 민사법원이 경찰 처분에 대한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논의를 하기 전에 판서를 가지고 잠깐 앞에서 봤던 출입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요. 차이 없이 기존의 종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동일한 상황은 어떤 것이 있냐면, 가정폭력방지법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그때는 출입조사에 대한 문제가 돼서 경찰 조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서 경직법 7조를 근거로 들어가게 되면 출입의 문제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경찰상 즉시강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직법 7조를 적용을 시키게 되고, 이때는 그 출입 행위가 즉시강제에 대한 문제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 4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때는 이것이 경찰 조사로서 강제조사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권력적 사실행위 성격을 띠는 것은 동일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기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직법을 근거로 해서 가정폭력 신고가 있을 때 출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는 출입을 할 수 없었는데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돼서 이제 와서 비로소 출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둘 다 출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장주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즉시강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조사 부분에 있어서, 행정조사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영장주의라는 절차상 한계의 논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절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것이 형사사법작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는 그와 같은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즉시강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100%예요. 즉시강제의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전에 의무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이 된다면 이때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목적 달성에 곤란한 경우여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이 행정작용에 적용된다라고 하더라도 즉시강제는 항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영장주의 원칙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결론으로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행정조사로 보게 되면 원래는 이렇단 말이에요. 행정조사로 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항상 급박해가지고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 안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대5, 50대 50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가정폭력방지법 9조의 4에 따르게 되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출입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버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즉시강제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방지법 9조의 4에 근거해서 예외 사유 쪽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래에도 현재도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서 영장주의는 둘 다 문제가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나타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경직법 7조를 근거로 해서 출입이 가능했다라고 했었죠. 그것은 바로 이 법적 근거와 관련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경찰권 발동은 권력적 침입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때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근거라고 했습니다. 이 작용법상 근거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라고 하게 되면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 이것이 없으면 일반 경찰법상 특별수권 조항이 있는지, 이것은 바로 경찰관의 표준적 직무 조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도 근거가 없으면 경직법 2조 6호를 근거로 해서 일반 경찰법상 일반 수권 조항으로서 개괄적 수권 조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3단계로 논의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일반 경찰법상 특별수권 조항으로서 경직법 7조를 적용을 시켜 왔었는데, 이번에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별법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렇게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조항이 마련되었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뿐입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에 있는 가스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m 전방에서 눈을 향해서 가스총을 발사해서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 있어. 여기서 눈을 향해 가스총 발사 밑줄 그시고, 이와 관련돼서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경찰 비례 원칙 밑줄 그시고요. 물론 이제 근거 규정을 보시게 되면 경직법 10조의 3이죠. 분사기 등의 사용. 우리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그리고 자기의 생명, 신체, 현전,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거 이제 표준적 직무 조치이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반 경찰법상의 특별수권 조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우리 7조를 근거로 출입조사를 해도 즉시강제라고 했고, 지금은 10조의 3을 근거로 해서 가스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즉시강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의 행위의 성질은 즉시강제가 될 것이고, 이 즉시강제는 위에 있는 경찰조사로서의 강제조사와 마찬가지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될 것이고, 10조의 3에 따르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 재량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에 동그라미 1, 2, 3 이 부분은 즉시강제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정의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요건에도 해당하겠죠.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성질상 사전에 의무 부과하고 그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기다려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 바로 분사기 사용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은 즉시강제다 이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여기서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죠.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 따라서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건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적 즉시강제입니다. 갑을 상대로 하고 있었고요. 경찰처분,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된다는 것은 앞에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찰 재량행위가 10조의 3, 1항 보시게 되면 분사기 등에서 이제 등이 최루탄, 그래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능 규정 두고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 맞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으로부터 시작하는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10조의 3의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우선 근거는 있죠. 그러면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살펴보셔야겠죠.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맞는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가정폭력 사범의 체포, 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갑으로부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범인 체포 이쪽 하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자신의 안전보호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사기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10조의 3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법률유보 위반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법률유보 위반이 없으면 법률 우위 원칙으로 넘어가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 재량의 하자로서 이번에는 경찰 공공의 원칙이 아니라 비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비례 원칙 문제점 보시게 되면 먼저 1m, 2m 논의를 잠깐 끝내고 그 다음 비례 원칙 들어가시면 되겠죠.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조 보시게 되면은 1m 이내 거리에서 가스발 사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m의 거리에서 대략 2m의 전방에서 가스총을 사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반돼서 위협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눈을 향해서 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겠고요. 경찰 비례 원칙의 의,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그 단계적 구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8페이지 보시게 되면 근거에서
경찰 비례 원칙은 법치 국가 원리 및 기본권 보장 원칙, 그리고 헌법 37조 2항과 경직법 1조 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경직법 1조 2항입니다. 경직법 1조 2항. 여기서 말이에요. 행정규제 기본법 던지고 막 이런 건 의미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적용되지 않을 법령을 우리 단문 외울 때 비례 원칙에 이런 거가 근거가 있어서 그냥 막 던진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득점 포인트 없는 거에다가 막 던지면 팔만 아픕니다. 그 다음에 경직법 1조 2항에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특별경찰법에 근거해서 특별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경찰권 발동한다고 했을 때 이때도 경찰 비례 원칙 논의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죠. 왜? 경찰권 발동이니까 그 비례 원칙은 경찰 비례 원칙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1번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경찰 비례 원칙은 법적 근거가 경직법 1조 2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1조 2항의 근거에서 경찰 비례 원칙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 즉 경직법의 근거에서 행해지는 경찰 작용에만 경직법 1조 2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경직법 1조 2항은 이거 두 개 쪽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선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경찰 조치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직법 1조 2항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헌법 37조 2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스총 사용이 일반 경찰법상 특별수권 조항으로서 10조의 3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직법 1조 2항 적용시키는 경찰 비례 원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적필상 제1, 제2, 제3 원칙, 그 다음 단기적 구조 꼭 써주셔야 되고요. 순서대로 논의한다 이거죠. 결론 보시게 되면은 가스총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제압할 수 있죠. 지금 제압됐죠. 그렇죠? 실명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제압은 됐습니다. 그래서 제압 목적으로 가스총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수단의 적합성 원칙은 당연히 충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적합성 원칙이 깨지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성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필요성. 여기서 꼭 그 눈을 향해서 이렇게 쐈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눈을 향해 쏘지 않아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최소 침해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 침해 원칙 위반이면 그 다음에 상당성 원칙 논의는 안 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위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경찰 비례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돼요. 그러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출입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법성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했습니다. 가스총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 비례 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해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성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렇죠? 인용될 것이다는 아니고 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례 7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사례 7번에 뭐가 있었어요?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형사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사례 25번에 보시게 되면은 사설 도로에서 음주 단속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선결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당사자 소송의 부분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그 선결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 총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디에 해당하고 있나요? 민사법원과 선결 문제 이쪽 파트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형사법원과 선결 문제 이쪽 파트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결 문제의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위법성 심사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력 유무 심사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효력 유무는 물론 당연 무효인 처분에 있어서의 효력 확인과 그
그리고 단순 위법한 경우에 있어서의 효력 부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문제이니까 유형은 이렇게 총 4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사례 7번에서 얘기했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건에서는요, 어느 쪽에 있는 선결 문제 논이었었나요? 무면허 운전, 무허가 영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선결 문제의 내용이 바로 효력 유무였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한다? 형사법원에 대한 문제에 해당할 것이고 그 중에서 무면허 운전 문제니까 이쪽이었었습니다. 사례 7번은 바로 이쪽이었겠죠.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건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형사법원이 아니죠. 민사법원이니까 이쪽.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는데 이때 법률상 원인이 바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이 민사법원. 왼쪽의 문제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요건 중에 위법성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심사. 그래서 현재 사례 24번에 있어서의 국가배상 청구는 바로 이쪽에 있어서의 선결 문제 논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8페이지 맨 밑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위법성 심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2단계로 논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법적 성질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공제의 답안에는 이와 같은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문제를 풀면서 최루탄 사용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법적 성질 검토를 안 했어요. 최루탄 사용이 위법한지만 물었기 때문에 위법한지만 판단해보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배상 청구의 국가배상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것은 작위 처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떤 거요? 이렇게 처분이에요. 처분이에요. 이 얘기가 나와야지만 처분 부분과 관련돼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지금은 민사법원의 위법성 심사 가능성 논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언급하지 않고서 이 논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논의를 빠뜨리고 나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인용될 수 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인용될 수 있다 말하려면 민사법원이 위법성 심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 위법성 심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발단 상황으로서 이것들이 행정행위라는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를 했던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경찰 공공의 원칙이나 경찰 비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경찰 재량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찰 재량 이와 관련돼서 경찰 재량 부분에서 바로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비례 원칙, 그 경찰 재량의 하자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를 꼭 해야 된다는 것 아실 수 있겠죠? 여기 나오고 있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맨 처음에 우리가 쟁점 배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법원이 지금의 경찰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뭐죠? 가스총 사용이 위법했으니까 이 가스총 사용이라는 경찰 처분의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됨과 동시에 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현재 설문에서 지금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실치만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소송 유형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답안에서는 2줄 또는 3줄이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 그 소송 유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사건으로 보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학설의 다수설은 공법적 원인에 기해서 발생한 손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바로 당사소송이고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권이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당사소송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꺼낸 건데 하지만 당사소송으로 보든 민사소송으로 보든
어떤 길을 우리가 가든지 간에 취소 소송의 수서법원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둘 다 뭐예요? 권한 없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법원의 위법성 심사 가능성에 대한 선결 문제 논의가 나올 것은 똑같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냥 판례에 따라 민사법원의 문제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법원과 선결 문제. 이 부분은 사례 7번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결 문제 논의하실 때는 제일 먼저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선결 문제 논의는 바로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특유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의 정의 한번 써주시고 나서 공정력과 구별되는지 논의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왜? 공정력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논점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가 아니라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와 공정력과 선결 문제는 그 논의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이쪽 측면으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 긍정설의 입장을 취해가지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제 선결 문제 논의가 나오고요. 선결 문제 논의할 때 행정소송법 11조 1항을 제시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게 빠지고 나면 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문제는 민사법원의 위법성 심사 이쪽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사법원의 위법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위법성 심사는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불문하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이 요효성 추정의 힘이야 적법성 추정의 힘이야 이런 식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공정력도 구성요건적 효력도 마찬가지로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없는 법원이라고 할지라도 위법성 심사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반가로 4번에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국가배상 청구성의 수서법원인 권한 없는 민사법원도 지금의 경찰 처분으로서 출입 조사 및 가스총 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나면 간단한 문제만 남았죠. 뭐가 남았나요?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에 있는 배상책임 요건 7가지가 충족되는지만 살펴보시면 이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보시게 되면 국가배상법 2조 1항 보시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뭐예요? 배상책임 주체예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게 바로 공무원, 가해공무원이에요.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가 직무행위고요. 집행하면서 이건 직무집행성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 이건 바로 과실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법령을 위반, 이게 바로 위법성 요건이에요. 하여가 바로 인과관계고요. 타인에게 손해, 이것이 바로 손해 요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라는 7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하죠. 광의의 공무원에는 3개가 포함되죠. 신분상 공무원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그리고 사실상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 을은 경찰 공무원, 즉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신분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임이 당연합니다. 패스. 그 다음에 직무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행위와 관련돼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학설의 대립은 협의설, 광의설, 최강의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설은 오직 공권력 행사만이 직무행위라고 보고요. 공권력 작용, 그쵸? 그 다음에 광의설은 모든 공법 작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강의설은 모든 행정 작용으로 보는데 통설 판례 입장은 광의설이죠. 그래서 협의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상 책임의 범위가 너무나 협소해지게 되고요. 최강의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사법작용까지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전제는 바로 국가배상법은 공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의설에 따르게 되면 공법행위가 되는데 공법행위냐 아니라는 것은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법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출입조사라는 것은요, 어디에 근거했었어요?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공법에 근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스총 사용이라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공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둘 다 공법행위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가 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집행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집행하면서와 관련된 또 학설 대립이 있는데 실질설과 외형설이 있어요. 실질설은 그것이 실제 직무 행위여야 한다라고 봄으로써 좁게 보는 견해가 될 것이고요. 외형설은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직무 집행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여질 수 있다면 직무 집행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외형설이고 실질설이고 다 상관없어요. 이건 실제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하면서 요건은 충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 보도록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서 지금 고의로 가스총을 눈에다 발사하고 눈을 실명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의는 항상 문제에서 인식하고 또는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과실의 문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는데 이때 물론 과실이 중과실과 경과실을 불문하고 모두 다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의 의무의 고도화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까?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어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은요, 아무리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눈빛으로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다가 가스총 발사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법령 위반은 위에서 우리가 가스총 사용의 경우에 쓰는 경찰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법성은 당연히 인정돼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위법하다라고 본 것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불문법원인 경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위법성 판단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항고소송의 위법성 판단하고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하고 이것이 기판력이 미치는지 관련된 선결관계 논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잠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선 행정법의 법원에 위반된다라는 부분은 물론 항고소송의 위법성 판단 기준인 건 맞아요. 하지만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이라는 것이 행정법의 법원에 위반되는 것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서 논의할 때 우리가 항고소송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선결관계 논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기다 갑자기 선결관계 논의를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앞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법성 요건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손해는요, 지금 실명을 당했다고 했기 때문에 신체상 법익 침해가 발생했는데 사망을 하거나 이와 같이 상해를 입었거나 실명을 당했 이런 문제들은요, 특별히 사익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도 국배법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다음 인과관계, 실명을 당했다고 했는데 얘가 얼굴 말고 눈 말고 다른 데를 향해서 가스총을 쏘기만 했어도 실명까지는 안 당했어요. 왜? 여기서 고무마개가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눈을 향해 쏘지만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명이라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돼요. 인과관계 논의하실 땐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 최소한 이 말만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최소한 이러면 안 그랬을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시게 되면은 우선 위법성 심사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렇게 논의하듯이 배상책임 요건 부분에 법령 위반 부분에 다가 이거 두 개의 위법성을 막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날씬하다가 그쵸 고의과실까지 법령 위반 배가 이만큼 나오고 나서 다시 손의 인광이 이렇게 날씬해져요. 이건 만화책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배를 도치시켜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도치시켜갖고 위법성 여부 심사를 먼저 해본 거예요. 그쵸? 위법성 판단 해봤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위법해졌네. 이렇게 하고 들어갔고 지금은 작위 처분에 위법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결 문제 논의가 잠깐 들어갔고 그러면서 배상책임 요건을 살펴봤는데 별거 없었어요. 결국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인용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네요. 이 문제가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두 개의 경찰작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스총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두 개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 부분이 지금 개입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게 부작위 문제가 아니라 작위 처분 문제이기 때문에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 24번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